조한범 우리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께서 나오셨는데 민유라 갭린조의 아리랑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는 김영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방카, 주한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정말 한자리에 같이 있기 힘든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전선을 대치해 두고 있는 적대적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매우 이제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 복귀를 좀 해보면 이제 발단은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사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결정적인 것들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난데없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신년사에서 다시 완성을 선언하고 아주 파격적인 대남 예. 평화 공세를 폈죠. 그리고 지금 한 2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예. 김여정, 김씨 일가의 최초의 방남도 있었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영철이면은 대남 도발의 주역인데 예.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지금 한 사람 건너서 앉아 있거든요. 앞에는 뭐 이방카가 앉아 있었고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북한식 출구 전략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 바짓가랑을 붙잡은 거죠. 전방위적인 대남 평화 공세, 남북관계 개선을 열고 미국에는 이제 자기들 방식대로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속내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제 빤히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북한의 전략을, 속내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 자리에 앉힌 것, 김영철을 이 자리에 앉힌 것, 그리고 민유라 갭린조가 아리랑 곡에 맞춰서 아이스댄스 연기를 펼친 것, 남북 단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꾸려진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포용 정책이 과연 이 북한의 이 속내 전략을 꿰뚫고 북한을 평화의 길로, 개혁 개방의 길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머릿속에는 이 구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간 평가는 상당히 성공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공적이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평창올림픽 직전만 해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뭐 안전을 이유로 가느니 마느니까지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사실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평창올림픽 지금 브리핑하셨지만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평올림픽으로 성공을 했고 뭐 상업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북한이 사실 뭐 서로 전쟁한다고 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그림처럼 한 자리에 앉았고 또 하나는 북한도 사실 대화의 장에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의 변화입니다. 미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만 대화하겠다. 그 다음에 한 발 물러섰어요.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대화하겠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소위 이제 탐색 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을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 비관적이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런데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양측을 지금 한 자리에 앉혔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탐색단은 열릴 겁니다. 지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하고 후커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만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1.5 트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앨리슨 후커와 최강일은 1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양국 정부의 실질적인 담당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조율이 안 됐다가 최종적으로 탐색 대화를 위한 조율이 이번에 가능해졌다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한미연합훈련은 열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미북 간에 탐색대는 간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양측 간 이견이 크니까.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상당 부분 가동이 되고 있다고 평가해야겠죠. 그동안 미국과 북한에 우리 정부가 끌려다니기만 한다. 우리의 역할이 사라지고 없다. 이런 제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것이 완전히 이제 전세가 바뀌어서 우리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을 우리의
전략 속으로 끌어들여 와서 다릿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 북미 간에 정말 접촉이 이루어지고 평화 모드가 달성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김영철의 이 방남을 계기로 사실은 남남 갈등이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북남 갈등보다도 이 남남 갈등이 더 크게 있는데 아마 이것도 뭐 북한의 노림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영철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꺼내서 미국을 접촉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회동은 알리지 않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140분 후에야 서면 브리핑을 낸 청와대의 태도를 놓고서 보수 일간지들은 비판의 논조를 보이고 있고요. 뭐 다른 색깔 진보 언론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김여정 때와 달리 청와대 바깥에서 회동했는데 아무래도 김영철에 대한 이 국내 비판 여론과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악수를 했는지, 김영철이 어떤 태도로 나왔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청와대가 아닌 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평창에서 만난 것도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문 대통령이 평창 외에 추가로 김영철 일행을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의 직접적 배우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김영철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 자체가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비공개 회동을 추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영철의 방남 모습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단장님, 방남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 사고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조한범 우리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영철의 이 방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평창에서 비공개로 만났고 영상이 아예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영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비공개로 덮여져 있어요. 자,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바른 선택이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진영에서 서로 입장이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보는 기준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만일에 김영철이 대남 도발의 주역이다. 예. 그러니까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김여정이 오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김여정은 6.25를 일으킨 김일성의 직계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작은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상황은 아닌 거고요. 예. 일부러 김영철을 보낸 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김영철의 숨은 그림은 지금까지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에 취임한 게 2009년이거든요. 예. 그때 인민군 정찰국, 35호실 노동당, 그다음에 노동당 작전국이 통합이 돼서 아주 비대한 조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2009년이면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을 할 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김정은과 김영철은 동선을 같이 했고요. 예. 지금 기라상 같은 엘리트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리영호 전 총참모장, 장성택은 처형이 됐고, 그다음에 김원홍 국가보위상과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숙청은 아니지만 사실 지위가 격화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북한 최고 엘리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김영철이 유일합니다. 예. 따라서 김영철은 대남 라인의 이 선두 최고 수장이자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왔을 때 2시간 40분 동안 문 대통령이 식사를 했거든요. 예. 통역이 없었어요. 그러면 외국 정상 같은 경우는 5시간 회담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때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김여정이 메시지를 갖고 북한에 갔는데 김영철이 지금 다시 내려온 거죠. 최고 실세가.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질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 김영철을 보내서 일부러 남난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번 전반적인 북한의 평창올림픽 그 접촉 과정에서 보면
매우 우리 측에 그 호의적으로 예. 김일성 가면도 해프닝이었고 사실은 아마 김일성 가면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응원단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았답니다. 평양에서. 왜 쓸데없이 남쪽에 가서 무리를 일으켰느냐고.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이상하게 친근하게 지금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영철의 방남은 사실상 두 가지죠.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파격적으로. 두 번째는 미국과는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비핵화는 아니죠. 예. 그러나 일단은 출구를 모색을 하면서 상황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국민 감정도 중요하죠. 예. 편안한 민족들도 있고 대남 도발의 주역이고 그러나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이신 이제 조한범 위원께서 이제 비교적 여러 가지 이제 맥락, 배경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흐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의 통일대교에서 아예 이제 뭐 철야를 했죠. 예, 밤새면서 이제 김영철의 방남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개구멍으로 방남했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은 혹평을 쏟아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대화 없이 비핵화는 요원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분에게도 짧게나마 이 얘기는 좀 코멘트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굳이 김영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통일대교까지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자유한국당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충분히 자유한국당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천안함 폭침을 겪은 우리 국민의 어떤 정서나 감정, 그다음 또 천안함 유족, 천안함 전후회 등의 그 입장들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저런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는 뭐 정치적으로 뭐 국민 각자가 평가를 하는 거고 북한이 김영철을 보낸 의도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김영철을 보냄으로 인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이 대한민국 내에서 모호해져 버렸어요. 면죄부를 줬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의 대사를 받을 때 소위 말해서 기피 인물이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페르소나 non grata라고 그러죠.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우리 입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2014년에 남북 간에 대화할 때 김영철하고 대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때는 서해에서 그 NL 상황에서 교전이 일어났던 거고 그 교전에 대한 수습과 관련해서 만났던 거고 그 당시 북한은 우리가 김영철을 보내니 너희는 청와대 안보실장 장관급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국방부 정책실장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복급 보내서 그 자리에서도 천안함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김영철이가 북한의 소위 대표단으로 온다니까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고 북한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보낸다 했을 때 아니 뭐 김영철이 또 대남 총책이기도 하니까 정말 대통령과 김영철이 만나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대접을 받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정말 대북 제재 안 하고 정상국가로 대접을 받으려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돼요. 지금 우리 주 의원님께서 북한식 출구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북한식 출구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문 대통령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출구 전략이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북한의 일단 소위 말해서 도발 중단이고 출구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이에요. 우리 출구 전략에 맞게 북한이 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런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불분명해졌고 김영철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한미 간에도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됐고 지금 대북 제재에 구멍이 또 뚫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견인하는 지금 이 북한의 평화 공세가 한반도의 해빙 무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와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성과이자 결실이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미미한 교류가 형성돼 있는데 예. 이거를 우리 정부가 이걸 한미 공조를 더욱 다져서 북한이 한미 간에 어떤 틈새를 벌리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비핵화 길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좀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상일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의 그것도 이제 나름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좀 뭐 앞서 이제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격한 쪽에 계신 분들은 아예 이제 뭐 김영철을 뭐 체포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살인죄로 이제 처벌하자, 전범 처리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수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김영철에 대해서 정말 면죄부를 주고 대북 제재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허물어버리고 한미 간의 균열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가 김영철을 너무 환대한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환대는 환대라는 전혀 표현까지 좀 아니고요. 지나치고요. 뭐 예, 평창에서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표현이든지 다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1야당이고 국정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저기서 저런 농성을 펼치는 게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예. 있고요. 지금까지 지난 6개월 전개된 상황들을 한번 복기해 보면은 현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행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야당은 정말로 그때마다 딴지 걸기식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꼿꼿하게 여기까지 왔고 물론 앞으로 이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겨왔고 아까 처음에는 코리아 패싱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지만 아까 상징적으로 사진이 보여줬던 것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 외신이 평가하기로는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완전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북한조차도 여기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평가가 외교 전문지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것만큼은 아마 야당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나라의 평화에 안정적이고 국익을 위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로 야당도 조금 한번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뭐 천안함 폭침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냐 이것을 논외라 하더라도 아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어찌 보면은 남북 관계, 대남 정책의 가장 총책임자를 직접적으로 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그 상징적인 의미 역시 대단히 크기 때문에 과거 뭐 폭침과 관련된 어떤 책임을 묻는 거에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예. 이제 양쪽 진영의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가급적이면 이제 중립적인 얘기를 항상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 중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 건 지금은 어불성설이고요. 큰 틀에서 두 가지는 적어도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위태로웠던 평창올림픽의 성공 여부 확실히 성공했죠.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미군들은 사실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사실상 매우 위중한 어떤 군사적 징후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하면 속 시원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 초래되고 그 피해는 대부분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북핵이 위험한 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한반도 평화를 해치면서 파괴하면서 북핵을 해결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시죠. 왜 저러나도 그렇고 보수 진영도 충분히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눈높이에서 볼 게 아니고 좀 더 상위의 담론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의 출구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 비난도 알고 있고 또 남북 단일팀 만들어졌을 때도 그런 국민 정서를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평화라는 주제를 좀 더 상위에 놓는다고 보면 많은 부분들이 좀 아픈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인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저런 국민 감정의 표출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정서가 일부가 예. 저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뭐 아주 비합리적인 건 아니죠. 저거 역시 저런 모습 역시 이 자유대한민국의 한 모습이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저런 다양한 모습들을 포함해서 예.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다. 적어도 중간 평가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 의원께서 어떤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이제 북한 전문 연구가로서 이제 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쯤에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요. 그래도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안함 유족들이 참담하다, 문 대통령 직접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김영철이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과거에 국방부가 맞다라고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모호하게 이제 피해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계속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김홍국 교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이 문제 천안함 사건의 배우로서 김영철을 지목했던 국방부가 지금에 와서 이 말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당시에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당시 정권 눈치 보면서 국방부가 그렇게 한 것인가? 저는 이게 말을 바꾼 걸로 보고요. 예. 한마디로 이게 저는 김영철의 방남도 문제지만 예. 당국자의 해명이 더 문제다. 제가 보기에 그 김영철은요. 예. 6.25 이후에 우리 군과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예. 도발의 총책임자고 그분이 총책임자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 제가 이게 시간 때문에 다 소개를 못하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게 맞고요. 예. 저는 이게 해명이 뭐 직접 증거가 없다. 또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군사회담 했지 않느냐. 예. 이거는 정말 이게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직접 증거가 없습니까? 저는 이게 따라서 이게 당국자 해명이 예. 정말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천안함 유족들의 그 아픔 예. 당연히 공감해야 되고 청와대라든가 또는 각 이 정부 차원에서도 유족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서 북한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당사자 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되 그러나 분명하게 당시의 국방부 조사라든가 또는 예. 지금 우리 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은 좀 신뢰할 필요가 있고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박람회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더 폭넓은 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과거 뭐 1960년대, 70년대식으로 몰려가서 밤샘 농성하기보다는 정말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21세기에 걸맞는 야당답게 좀 더 예. 예를 들어서 국회 기자회견도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길거리에 들어누워서 떼쓴 듯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제1야당의 품위에는 좀 맞지 않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을 단결시켜야 되는 정치적인 선거까지 겨냥한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외교안보 사안은 정말 초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출구 전략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까지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권이 책임감 있게 예.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좀 짧게요.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야 돼서. 자유한국당 길거리 투쟁은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몫이지만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뭐 천안함 폭침 현장에 또 가서 그걸 바른미래당식으로 의사표출을 했고 또 이 천안함 그 전사하신 그 전후에 그 어머니 만나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방식으로 또 표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 길거리 투쟁은 지금 여당이 과거에 많이 보여줬던 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사표출은 정당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는 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북한의 출구 전략은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핵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출구 전략과 북한이 원하는 출구 전략은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올 연말쯤 지금 상황을 평가했을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에 기만당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길 정말 기대하는데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런 길로 갈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는 꼭 해주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 사실 이 주제는요. 이거 밤샘 토론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양쪽의 시각 차이가 워낙 분명히 크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한미 군사훈련도 재개될 것이고요. 또 이 북미 간의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안까지 발표한 터라 북미 간의 긴장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방금 우리 조한범 위원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후커, 이 한국 담당 백악관 보좌관과 이 북측의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비밀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미 관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북미 대화가 잘 풀려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북미 대화 자체가 무산되고 한반도는 다시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기 국면으로 갈 것인가? 대화로 갈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 그다음에 군사적인 압박으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북한 내부도 시장도 교란되고 있고요. 김정은 정권이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데 장마당 경제는 대북 제재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위기가 닥치기 전에 출구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 4월 20일경에 아마 그 군사훈련은 시작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재연기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미국이 아시아에서 훈련을 2월 달에는 태국과 코브라 골드 훈련을 하고 한국은 3월에 걸쳐서 키리졸브와 포어리그를 훈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으로 옮겨서 발리카탄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훈련이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병력 이동이 벌써 이제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4월에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은 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다음에 성격도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군사훈련이 시작되죠. 그러나 규모, 그다음에 최근에 공세적인 성격으로 지금 훈련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공세적인 성격이 좀 줄고 만약 훈련 기간과 규모가 줄어버린다고 그러면은 북한도 아마 큰 반발 없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에 위기가 닥치기보다는 아마 대화 국면으로 적어도 물론 이제 현저하게 국면 전환은 안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대화 국면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큰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3월달, 4월달 이 남북관계 한반도 위기를 좀 잘 관리해서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사실상 퍼스트레이드 이방카 평창 패션은 균형 중재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행사장마다 이렇게 좀 다양한 패션을 좀 설계해서 아메리칸 럭셔리 패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선물한 이 비단 실내화를 이방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폐막식에서 이제 엑소를 만났는데 우리 애들이 팬이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K-팝에 이방카가 좀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뭐 K-팝 아이돌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뭐 굉장한가 보죠. 지금 뭐 K-팝 그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몇몇 그 그룹들의 지금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가 좀 덜하고 해외 나갔었을 땐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엄청난데요. 미국에서는 뭐 팬덤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고 또 유럽에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세계적인 열풍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잠깐만 더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막식과 폐회식을 보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컨텐츠가 이렇게까지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 고유의 것만의 어떤 그런 멋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모습을 가도 세계적인 이제 수준에 올랐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방카가 오늘 이제 돌아가는데 한국에 대해서 또 김정숙 여사의 환대에 대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또 한국에 대해서 자꾸 이게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또 이제 통상 문제 자꾸 압박하지 말고 좀 잘 지내자 이런 이제 가교 역할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방카는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MB 아들 이시영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다스 회장도 소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MB 보고용 문건을 검찰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서 보면요. 다스 소송 비용은 월 12만 5천 달러씩 필요하고 이 비용은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로펌 에이킹 건프의 김석환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VIP 보고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VIP 보고서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내용인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이 다스의 실소유자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검찰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네, 조성사 선수를 잘 받았습니다. 네, SM은 적법하게 성장한 회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해 상속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전무가 되신 비결은 뭔가요? 이동영 씨 녹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시영 씨가 지금 손윤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비공개로 소환이 됐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왜 비공개죠?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는 신분이요. 예. 바로 이게 참고인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게 그 비공개로 소환을 했고요. 16시간 동안 이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는요. 크게 그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회 상속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비상장 기업 다원에 대해서 이게 그 무담보로 대출해 준 게 배임이냐. 예.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혐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은 이게 참고인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현재까지는 이시영 씨에 대한 이게 영장 처벌은요 가능성이 낮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비상장 기업 지원해준 배임의 어떤 공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가불성의 면에서 그리고 피해자로 아직 바뀐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게 좀 낮게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게 다스 실소유주 논란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어 가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도 좀 있고요.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문제도 있는데 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집을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상당 부분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화가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으로 아마 이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소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소환을 좀 대비를 해야겠죠.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기를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아마 별다른 조치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말처럼 이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소환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국내의 모든 문제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소환은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연한 수순이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많은 증거들을 그대로 넘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고 누가 먼저 그러니까 이시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먼저 청구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몇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시영 씨,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거. 이 다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 이상은 씨 조사를 하고 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그 많은 지금 증언이 나오고 또 증거가 나오면서 결국은 도곡동 땅도 그렇고 다스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실소유주라면 지금 삼성이 다스 그 소송과 관련해서 대납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단순 뇌물죄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검찰은 일단 그렇게 보고 모든 조사를 끝낸 다음에 조사를 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역시 주목이 되죠. 이제는 수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9개월 만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4월 17일 처음 기소되고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렸는데 9개월 정도가 이제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최순실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30년형 지금도 기간이 있는 형으로서는 가장 최장 기간인데 그 30년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유죄에 비춰보면 검찰 지휘부도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될 검찰 역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는데 이것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에 좀 가려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평창올림픽이라는 또 예. 남북관계에 대한 큰 그림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사실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예. 조명은 되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이제 크게 관심을 못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이제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 그리고 또 본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사실상 결심 공판으로 이어질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받고 있는 혐의 21가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물론 주가 되겠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또 재판의 최후 선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을 뭐 완전히 초토화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곧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뭐 검찰 또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1심 선고가 일어나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거를 이게 정치 재판이다 이제 이렇게 보이콧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과 주변 관계자들 또 앞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정치를 하실 분들에게는 큰 반면교사가 되겠죠. 저기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보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하고 12개 대부분의 혐의가 겹치고요. 예. 그럼 이게 대충 그 유무죄나 형량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만 남는데 그것도 이게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유무죄 판결이 이미 거의 났고요. 형량도 이게 대충은 최순실보다 약간 더 높게 어떻게 대략 예측 가능한 범위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저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큰 좀 교훈을 좀 던져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인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과학적인 논쟁인데요. 뭐 간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돕는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나온 미국의 10대들 총기 협회를 코너에 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총기 사고 이후에 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비판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 총기 협회와 이 여러 가지 제휴를 했던 기업들이 제휴를 모두 끊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섣부른 지원에 더 GM 보조금 끊기자 호주에서 바로 짐 쌌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한국 GM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실사에 들어갑니다. 제대로 좀 잘 살펴본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팔방미인 갤럭시 S9이 공개가 됐습니다. 메뉴판에 갖다 대니까 외국어 번역을 척척합니다. 통번역사가 곧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위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시기를 좀 앞당기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네요. 다 내려놓겠다며 사과하는 그들 문학의 미투 폭풍이다라고 하는데 배우 조재현 씨, 윤호진, 한명구 신부, 배병우 문화예술계가 거의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투 운동을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의 진보 보수가 어디냐.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것을 또 같은 당의 의원이 또 재반박을 했어요. 김어준 씨 편을 들었는데 뭐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코멘트 좀 듣고 가겠습니다. 이지수 부의장님. 네. 김어준 총수의 발언은 적절해요? 부적절해요? 글쎄요, 뭐 그걸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기보다는 원체 지금 이분의 지금 어떤 인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과거에 했던 예측들이 또 마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진보 쪽의 어떤 공격을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는 저는 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진보 보수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보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미투, 이 열풍과 같은 이 미투 현상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만큼 사실인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열풍 속에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성폭력 문제, 미투 캠페인에 자꾸 정치적인 시각을 들이대죠? 공작이라는 이제 표현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작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오히려 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김어준 씨의 그 사고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발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문제에 대해 미투 문제에 대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금태섭 의원이 적절히 제대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태섭 의원을 손혜원 의원이 또 소위 비판을 했는데 손혜원 의원 역시 사고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이번에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이 다시 한번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권력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진보 이념으로 잣대가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게다가 뭐 이걸 공작이다 무슨 댓글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그러면 본질을 못 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 과거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비판을 하는데 우리 편이 이런 문제 일어났는데 하면서 거의 제대로 비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문화를 확실히 바꾸는 이런 쪽으로 모두 다 성찰을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미투 캠페인에 지금 가해자로 나왔던 뭐 이윤택 감독이라든지 그 이제 한명구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진보적 성향이 강해서 이게 정치적 공작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시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내일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간 평창을 달궜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일상으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7일간 행복했다 막 내린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였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젯밤 폐막식을 끝으로 모두 대단원의 막을 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성적도 좋았습니다만 이 동계올림픽을 치러내는 여러 가지 면모에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외신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보였던 IT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왜 IT 강국인지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방카 스타일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항에 등장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또 미국 팀을 응원할 때 여러 가지 패션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방카 스타일이다라고 해서 패션에도 관심이 가는 모양입니다. 해외식 함께한 남과 북한과 미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요. 그 뒤에 이방카가 있고 맨 왼쪽에는 이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굉장히 드문 사진입니다. 셀카 찍는 김정숙 여사와 이방카, 강경화 장관까지 있죠.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정숙 여사, 이방카에 대해서도 나름 환대를 잘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군상공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행 군상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GM 측이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인데 실사 결과에 따라서 공장을 지원할지 재개할지 아니면 폐쇄의 길로 갈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라고 이제 인계죠.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를 인계해줘야 되는데 이방카와 김영철이 과연 저렇게 수호랑과 반다비처럼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어제 폐막했다라고 하는데 그 올림픽 오륜기 고리 끝에는 남과 북이 좀 걸려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남과 북이 잘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감동을 주고 폐막했고 여기에 평창 감동의 정점을 찍은 여자 컬링이 있었다라고 하죠. 안타깝게 은메달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불무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 출전 2번 만에 은메달까지 오른 것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투 운동이다라고 하죠. 난 회개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면서 여러 문화예술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백을 들었고 상담을 해야 될 신부조차도 역시 과거에 성추행을 했다라는 폭로가 나와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원국 경기대 교민교수, 서정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